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사장 유형자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엔 오로지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214페이지 4절인데요. 차입원가 자본화가 다소 계산 과정이 어렵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책에서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 과정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멋대로 해석을 하고 IFRS에 버젓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이번에 제가 작정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입원가 자본화가 적용되는 간단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건물을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자체 사옥으로 사용을 하든 뭐 다른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찰이 있어. 10억이 있어. 이거를 몽땅 집어넣어서 건물을 취득을 했다면은 건물 취득원가는 10억이겠죠. 그런데 이번엔 돈이 모자라서 차입을 10억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10억을 다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 차입금에서 1억만큼 이자가 발생을 했다고 할 때 이 이자도 포함을 해서 건물값을 11억으로 할 거냐? 아니다. 그냥 건물의 최초 취득원가는 10억이다. 바로 요 논란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가 자산 취득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의 이자 비용이 있을 텐데 그 이자 비용을 최초 취득원가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큰 주장이 있는데요. 모든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자. 이거는 명시적인 차입금 이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의 암묵적 자본 비용까지 자본화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암묵적인 비용은 사실 계산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명시적인 이자 비용만 자본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자본화하자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의 원천이 타인 자본이냐 자기 자본이냐에 따라서 최초 취득 원가가 달라진다라는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금융비용을 다 비용 처리하자, 자본화하지 말자라는 주장인데요. 차입금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취득 과정에서 회피 불가능한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름 세 가지 모두 그럴듯한 주장이 있기는 한데요. 국제계 기준은 적격 자산을 취득하고 건설하고 생산할 때 이거와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만 당위자산 최초 원가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적격 자산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직접 관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차입금이 있는데 직접 관련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본화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화, 영어로는 capit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하면은 여러분들은 막 자본금, 자본임금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capitalize의 뜻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느냐, 자산으로 인식을 하느냐 할 때 어떤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자산으로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비용으로 인식 안 하고. 이거를 capitaliz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건 차입원가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격자산 취득 등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라고 했으니까 적격자산은 무엇인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제조 설비자산, 전력 생산 설비, 무용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면 직접 관련 차입원가를 여기다가 플러스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단,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빼라는 겁니다. 일단 단기간 내에 제조된다는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산 취득 원가에다가 가산할 이자 비용도 얼마 되지 않을 거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차입원가를 자본화해버리면 최초 인식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른 금액이 되는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단기간 내에 제조가 되는 경우에 제조 완성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 비용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집어넣었다가 단시간 내에 매출원가로 빠지게 되면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있기는 한데요. 상당 기간을 제조 과정에서 요하는 이런 경우에만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상당한 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국내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1년입니다. 상당 기간을. 이렇게 양적 잣대가 있는데 IFRS에서는 거의 양적 잣대는 없어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 상당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다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1년 초과면은 상당 기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예제나 시험 문제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에 대해서 자본화를 개시했다가 쭉 어느 순간에 종료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화 기간이 될 텐데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 자본화를 시작한다. 즉 적격자산에 대해서 지출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지출은 자기 돈이 아니라 차입한 돈이야. 즉 차입 원가,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이전에 차입을 했다는 뜻이죠.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의도된 용도,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막 제조, 생산, 과정 중입니다. 만약에 정부로부터 적격자산 취득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을 수취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는 받은 만큼 적격자산 지출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빼라는 거죠. 한편 위의 문단 요 3번과 관련해서 당해자산의 물리적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자본화 기간에 포함을 한다는 거죠. 자본화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부터 여기는 중단이 된다. 즉 자산 취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했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단 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이 진행되면 계속 고하는 거죠. 일시적 지연이 필수적이야. 이때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상으로는 요거는 자본화 기간에 중단 기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는 없고요. 단지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과연 자본화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려할 때 필요하겠습니다. 언제 자본화를 끝내느냐? 해당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적격자산 취득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이 취득 과정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 등을 자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이 완료되면 더 이상 자본화는 안 하는 거예요. 217페이지 4.4절인데요.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의 인식입니다. 먼저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를 구분을 하는데 차입 원가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차입금 이자 비용이 다 들어가요. 따라서 기준서 1109호가 금융상품 기준서인데요. 유효지열법에 따라서 계산된 이자 비용 모두 다 포함되고요. 리스와 관련해서 리스 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 예를 들어 외화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자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손실 같은 경우 외환 차이가 있죠. 여기에 이자 원가의 조정도 포함을 합니다. 다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외화 차입금 관련 외환 차이 중 이자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상세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만 IFRS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을 때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할 수 있겠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이게 CPA 시험 등의 이자 원가 조정액을 계산하라 이렇게 출제는 하기가 어렵죠. IFRS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입원가 자본화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차입금 이자 비용에 국한됩니다. 한편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금융부채로 갈 때요. 우선주가 투자자의 즉 주주의 요구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 우선주야. 그러면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이자 비용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이자 비용도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의 그 차입 원가입니다. 나중에 9장에서 보겠습니다.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기준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애초에 없었더라면 부담도 하지 않았을 그 이자 비용 등의 차입 원가입니다. 뭔가 적격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이 있었는데
그 지출을 돈이 없어서 차입금으로 땡겨와 충당했다, 이런 전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지출에 충당한 차입금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생산이나 건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이게 특정 목적 차입금입니다. 딱 1:1 매치가 되는. 그런데 건설을 하다 보면 특정 목적 차입금 다 쓰고 나서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일반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에서도 일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목적 차입금의 이자 비용도 자본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 목적 차입금,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영업활동 목적으로 차입을 한 건데요.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 하나요. 무조건 다 일반 목적 차입금이 있다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경우에 하나여 자본화하는 겁니다. 분계로는 이렇게 하죠. 일단 차입원가 발생, 그러면 이자 비용, 현금이나 미지급 비용 해놓고 나서 연도 말에 보통 이자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유형자산, 보통 건설 중인 자산, 여기 이런 데다가 올리겠죠. 자본화하는 게 이런 류의 이제 분계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목표는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얼마로 하겠느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자 비용은 특정 목적 차입금 이자 비용, 일반 목적 차입금 이자 비용 각각 얼마냐를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먼저 특정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 원가인데요. 계산이 쉽습니다. 특정 적격자산, 생산,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차입한 자금이 있어. 그러면 그 특정 목적 차입금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율, 예를 들어서 5%, 그리고 자본화 기간, 자본화 기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데요. 차입한 기간과 취득 건설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왜 겹치는 기간이어야 되냐면은 차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건설이 개시가 됐을 때 건설 일단 지출이 있었어야 되는데 개시하기도 전에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할 수는 없잖아요. 혹은 개시가 먼저 됐어. 근데 아직 차입금 이자 비용은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차입 기간과 건설 기간이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겹치는 기간이 자본화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중단 기간이 있다면 걔는 빼야죠. 그 기간은. 한편 취득 과정이 종료되었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는 특정 목적 차입금이 있어. 예를 들면 차입 기간이 이거만큼인데 여기서 끝났어. 그럼 한두 달 남아있을 때 바로 상환을 안 하고 한두 달 뒤에 상환을 할 경우에 여기서 이자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단 특정 목적 차입금의 차입 목적이 달성이 된 거 아닙니까? 취득 과정이 종료됐다는 이야기는. 그럼 더 이상 이자 비용을 자본화할 수는 없죠. 이 특정 목적 차입금은 일반 목적 차입금으로 그 목적이 전환된 거예요. 마치 일반 차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이자 비용은 특정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거액의 특정 목적 차입금을 차입하자마자 일시에 다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차근차근 건설이 진행되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예를 들어 10억 차입을 했어. 그런데 지금 당장 2억은 투입이 됐어. 나머지 8억을 그냥 회사 금고에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는 어떤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일시 운영 투자 수익은 자본화할 금액에서 빼라, 마이너스 이자 비용으로 봅니다. 예제 10번 특정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보세요. A회사 결산일은 12월 31일인데 회사 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1년도 7월 1일에 1,000만 원을 차입했대요. 특정 목적이래요. 차입 기간은 1년이고 연이자 10%입니다. 일시의 이자 수익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공장 신축 기간이 10월 1일부터 X1년, X2년 9월 말일일 때 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차입 기간은 1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건설 기간은 차입 후 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건설이 개시가 됐어요. 그리고 차입금 상환 후에 9월 30일까지도 계속 건설이 되는데 이때 이자 발생한 이자 비용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이 되지만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겹치는 기간.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겹치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만 자본화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개월, 2차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까지 6개월치 10%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는 것입니다. 물음 1번은 건설기간보다 차입을 먼저 한 케이스인데요. 건설기간이 차입 이전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2번입니다. 공장의 신축기간이 1년도 6월 1일이야 시작이. 차입은 7월 1일 날 했는데, 그리고 다음 년도 5월 말에 종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차입기간이 이런데 건설기간은 먼저 시작했어. 그래서 먼저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과 건설을 수행한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해야죠. 따라서 X1년도에는 6개월분, X2년도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5달치 각각 50만원과 41만 6,667원을 자본화하는 겁니다. 지금 강의의 핵심은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결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책들이 달리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 강의를 들어보고 혹시라도 그런 교재를 보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게 옳은 주장인지.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에 대한 문단이 1023호 문단 14입니다. 문단 14는 모두 4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원문에는 없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1, 2, 3, 4를 제가 써놨어요. 책에도. 일단 1번을 보면은 일반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이게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며 자본화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번으로 가볼까요? 자본화 이자율은 요죠. 드디어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요.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래.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모든 차입금을 다 때려 넣어라? 그런데 3번을 보면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 적격자산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이 자본화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화 이자율은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목적 차입금.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이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할 때 빼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은 회계 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차입원가 발생 및 자본화의 분계를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이 100인데 자본화할 금액이 120.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일단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자본화 이자율은 2번과 3번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도대체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은 무엇일까에 대한 언급은 IFRS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식으로 다시 써 보았습니다.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는 앞에 문단 14에 근거하면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다가 자본화 이자를 곱하자. 단 그 금액은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뭔지 모르지만 자본화 이자율은 여러 일반 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율입니다. 우리는 가중평균 이자율을 이 금액에다가 지금 곱해야 되는데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 지금 기준서 1023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서 1008호에서 나중에 기준서 1008호는 회계 변경에 대한 기준서인데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국제기준위원회 이외의 다른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제정한 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비롯해서 모든 IFRS 책은 이 당해자산 관련 지출액을 계산할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들춰보면 상세한 계산식이 여러 가지 사례와 더불어서 제시가 돼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 방법만 허용되느냐? 그건 아니죠.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과서들을 보면은 저자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방법이 아닌 미국 교과서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걸 과연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에 명확한 근거 문구가 없는 한. 따라서 제 생각에는 교재 222쪽 맨 밑에 각주 3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 방법을 써라 이런 문구를 써야지. 만약에 그런 언급이 없으면은 미국 교과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하여 이걸 오답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본소에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은 적격자산 지출을 위해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지출액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는 기준서 문단 14에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의 자본화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인데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목적 차입금하고 일반 목적 차입금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특정 목적 차입금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특정 목적 차입금의 이자율을 곱하고 자본화 기간 동안의 이자율 그리고 일시운영 투자 수익이 있으면 뺐죠. 그렇게 먼저 계산을 하고요. 일반 목적 차입금은 어떻게 하냐면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 곱하기 자본화 이자율인데 앞서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을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으로 한 것은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을 할 때 일반 목적 차입금을 가지고 계속 지출에 충당을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 차입금을 순서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한 통으로 몰아넣어. 이게 평균 이자율 아니에요. 차입금은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썼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특정 목적 차입금이 있으면 얘를 먼저 썼겠지. 그 적격자산 건설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만 차입을 했으니까 그걸 먼저 충당을 하고도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일반 목적 차입금에서 땡겨왔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은 적격자산 지출액 평균에서 특정 목적 차입금의 평균을 뺀 그러면은 특정 목적 차입금으로 적격자산 지출액에 충당을 하고도 초과한 지출액은 거기다가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곱한 것을 차입원가로 하는 나름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언급 없이 교과서야 저처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한다 해놓고 막 설명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는 것만 답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출제할 때 주의를 요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앞에 모든 차입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는데 모든 차입금이라면은 일반 목적 차입금뿐만 아니라 그럼 특정 목적 차입금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2018년에 요 문단 14에 2번, 3번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없다가.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지. 도대체 일반 목적 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데 어떤 차입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냐. 이런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반 목적 차입금 같은 경우에 수개월 빌리는 돈도 있고 며칠만 빌리는 차입금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 종류의 일반 목적 차입금 중
어느 차입금이 얼마나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1대1 매칭은 안 되는 거죠. 다만 돈이 모자르니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차입을 했으면은 차입한 자금에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집어다가 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식별은 안 됩니다. 만약에 회계 기준이 어떤 일반 목적 차입금을 썼는지 돈의 꼬리표는 없어도 끝까지 추적하라.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자의적으로 자본화 차입원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목적 차입금 A, B, C 뭐 여러 차입금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통으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3%뭐 4%뭐 이런데 어떤 건 4, 어떤 차입금이 6%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요놈을 먼저 1대1 대응으로 해서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높은 이자율이니까 많은 이자 비용이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들은 되도록이면 비용은 적게 잡고 자산을 많이 잡으려는 유인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1대1 식별을 하여 그것만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대응을 시키라고 하면은 손익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차입금을 한 바구니에 때려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차입금에 그럼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막 쓰면 특정 목적 차입금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자 그림을 보자고요. 그림 2번.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23년에 한국회계학회에다가 논문을 하나 제출을 한 게 있어요. 회계저널에. 우리 교재 223페이지 맨 밑에 각주 36번에도 써놓았는데요. 교과서마다 일반 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 방식을 공통되게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회계 기준에 명확하게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교재들이 지금 잘못 쓰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회계사나 세무사 2차 시험에 2차 시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답이 공개 안 되잖아요. 2차 시험에서 오해할 만한 문제가 나와서 특정 교재에 따르면 달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채점이 됐는지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불투명해요. 사실은 문제 출제위원도 어느 책을 참조했느냐에 따라서 모범 답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작년에 제가 작정을 하고 사례 케이스 논문을 썼고요. 학회에 여러 심사위원들이 보고 전부 오케이해서 억셉트가 됐습니다. 이미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책을 개정을 할 때 뭐 그림 이와 같은 이런 그림은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인용을 하고 일부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당해년도 기초고요. 여기가 기말입니다. 특정 목적 차입금을 여기서 차입을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직 상환은 안 했다고 보자고요. 자본화 기간은 특정 목적 차입금을 차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됐고요. 아직 특정 목적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중간에 무슨 연유인지 중단 기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눈여겨보실 것이 요 1번 구간, 2번 중단 기간, 3번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 특정 목적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요 3번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교재들이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기간 1과 기간 2에서 발생한 특정 목적 차입금 차입 원가는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이니까 자본화 이자율 당연히 제외해야죠. 중단 기간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 요 1번에서 발생한 아직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 자본화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 이자는 발생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 계산할 때 써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 보세요. 다시 문단 14로 와보면은 두 번째 문장이 자본화 이자를 이룬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해라. 근데 이제 3번을 눈여겨보면 이게 18년에 들어온 건데요.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 적격자산 취득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관련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이자 비용은 요 이자율 계산에서 빼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단 기간은 물론이지만 지금 완성되기 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 거기에는 요것도 포함이 되죠.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넣어서 평균 제재를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 중단 기간도 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적격자산 취득은 완료가 됐어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순간에 실제로는 특정 목적 차입금이 일반 목적 차입금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게 2018년 개정 기준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반 목적 차입금으로 전환이 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직 상환이 안 됐으니까 이자가 요 기간 3 동안에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특정 목적 차입금을 제외하라고 했지. 문단 14에서 다시 가볼게요.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외해라 라고 했지, 완료된 후에는 그건 아무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 모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모든에는 당초의 일반 목적 차입금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 차입금인데 목적을 달성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그 차입금 이자 비용, 실질적으로는 일반 목적으로 사용이 전환된 그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은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 논문에다가 집어넣었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2차 시험이든 뭐 1차 시험은 이런 문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차 시험 문제를 낼 때 보다 더 긴장하고 출제위원들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하겠죠. 예제 11번부터 몇 개의 예제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별도의 동영상 파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이범과 자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속되는 그 다음 파일에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